할아버지의 장례식은 삭막했다. 화려한 꽃장식과 정장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 누구의 눈에서도 진심 어린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모두가 할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척하면서 그분의 수십 년간 쌓아온 막대한 미술품 컬렉션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나 역시 그 소란스러운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과 그 안을 채운 수십 점의 명화는 온전히 내 것이 되었다. 수십억 원을 호가한다는 그 컬렉션의 무게감이 낯설게 느껴졌다. 유언장에 따라 나는 즉시 전문 큐레이터를 고용했다. 그가 바로 김 씨였다. 겉으로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도무지 가려지지 않는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마치 보물을 사냥하는 맹수처럼 저택의 복도를 활보했다. 도련님, 이 작품은 프랑스 인상주의의 정점입니다. 시장에 내놓기만 하면 경매가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김 씨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달콤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컬렉션을 단순히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꿍꿍이를 품고 철저하게 내 눈을 속이려는 듯 했다. 나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 탓에 처음에는 그저 그의 전문성에 감탄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치밀한 행동거지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장고를 들락거렸다. 나는 큐레이터인 그가 업무를 보는 것이라 생각하며 애써 의심을 접으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할아버지는 생전 이 수장고만큼은 절대 아무도 혼자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다. 결국 나는 김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어두컴컴한 수장고의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다. 손전등 불빛을 따라 벽면에 걸린 명화들을 비추었다. 교과서에서나 보던 거장들의 작품이 즐비했다. 그런데 가장 구석진 곳에 걸린 캔버스 몇 점이 눈에 들어왔다. 이상했다. 다른 그림들과 달리 이 그림들은 붓터치가 지나치게 거칠고 투박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덧칠한 듯한 기묘한 이질감이 느껴졌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그림을 자세히 살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명화였지만 빛을 비추어 보니 캔버스 모서리마다 미세한 칼자국이 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림을 도려내려다 만 듯한 흔적이었다. 김 씨가 말했던 완벽한 관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내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대체 할아버지는 이런 수상쩍은 그림들을 왜 소중하게 보관해 온 것일까? 아니, 혹시 김 씨가 이 그림들을 몰래 가짜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가장 의심스러운 그림의 프레임 가장자리에 얹었다. 두꺼운 먼지가 손끝에 닿아 고운 입자가 되어 흩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두껍게 내려앉은 회색빛 먼지 층 위로 선명하고 깨끗한 지문 자국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다. 어제 큐레이터가 먼지를 닦았다고 말했던 곳이었다. 그렇다면 이 지문은 오늘, 방금 전까지 그곳에 있었던 누군가의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그 지문의 크기는 큐레이터인 김 씨의 것보다 훨씬 작고 기묘하게 휘어져 있었다. 마치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뒤틀린 모양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아 털이 곤두섰다. 나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잠가두었던 이 수장고 안에서 방금 전까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었을 누군가의 흔적을 마주하고 말았다.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고 나는 뒷덜미를 스치는 서늘한 감각에 등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지 겨우 일주일이 지났을 뿐인데 미술관의 공기는 벌써부터 낯설게 식어 있었다. 수십억 원대를 호가하는 명화들이 벽면에 걸려 있었지만 어쩐지 그 화려한 색채 뒤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특히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큐레이터,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볼 때면 등줄기에 묘한 한기가 스쳤다. 그는 늘 단정한 정장 차림에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눈끝까지 닿지 않는다는 걸 나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이상한 붓터치들은 자꾸만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 원래의 명화를 빼돌리고
정교한 모작을 끼워 넣은 게 아닐까? 나는 그날 이후로 큐레이터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낮 동안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문객을 응대하고 전시 기획에 매진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면 그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제도 그랬다. 나는 미술관 근처의 작은 창고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전시실에 불이 꺼지고 경비원마저 순찰을 나간 사이 큐레이터가 복도 끝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평소의 여유로운 걸음걸이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혹은 누군가를 의식하듯 아주 빠르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금속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아주 익숙하게 전시실 뒤편의 육중한 철문을 열고 안쪽의 보관소로 들어갔다. 그 보관소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절대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은밀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그림들뿐만 아니라 작품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핵심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큐레이터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단순히 야근을 하는 걸까? 아니, 그건 야근이라기엔 너무도 기이한 분위기였다. 나는 숨을 멈추고 복도를 살금살금 걸어 그의 뒤를 쫓았다. 창고 근처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기계 소리, 그리고 종이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트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금고를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이 적중했다. 중요 작품들의 출처를 증명하는 인증서와 원본 이력서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서랍 안은 마치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텅 비어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단순히 그림을 훔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이 미술관의 역사를, 아니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가치를 조금씩 갉아먹으며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다.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거지?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복도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 신중하게 움직였다. 큐레이터는 또다시 그 보관소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문틈으로 눈을 바짝 떼고 안쪽을 훔쳐보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 하나가 켜져 있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낡은 캔버스 앞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하지만 내가 보기엔 어딘가 석연치 않았던 바로 그 이상한 그림이었다. 큐레이터는 천천히, 마치 연인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캔버스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그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다. 탐욕스럽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였다. 그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현장에서 승리의 희열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가 고개를 살짝 돌려 그림을 응시하는 순간 조명빛이 그의 눈동자에 반사되며 섬뜩한 빛을 내뿜었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이 미술관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눈빛은 완벽하게 승리한 자의 그것이었다. 나는 그저 그 문 앞에 서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게 꿈이기를 바랐지만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그의 미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박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발견한 미심쩍은 정황들은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불신을 심어 놓았다. 큐레이터가 밤늦게 은밀하게 수장고를 드나들던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라져버린 서류들. 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큐레이터의 눈을 피해 나는 은밀하게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독립감정사 김 박사님을 수장고로 초대했다. 큐레이터가 자리를 비운다는 찰나의 기회를 포착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감정이었다. 수장고의 육중한 철문을 열자 서늘하고 건조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다. 큐레이터가 관리해온 수장고는 지나치게 깨끗했다.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한 환경이 오히려 나의 의구심을 더욱 자극했다. 김 박사님은 조용히 루페를 꺼내들고 가장 고가로 평가받던 메인 작품인 황혼의 숲 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박사님의 손끝 하나하나에 시선을 고정했다. 대표님, 이 그림의 보존 상태가 이상합니다. 박사님의 낮은 목소리가 수장고 안을 울렸다. 나는 숨을 멈추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붓터치의 질감, 물감이 마른 방식, 캔버스의 노화 정도.
박사님은 마치 돋보기로 세포를 관찰하듯 꼼꼼하게 작품을 훑어내려갔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나는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채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마침내 박사님이 루페를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캔버스의 연대 측정 결과나 안료 분석은 분명히 진품의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는데 결정적인 붓터치의 기법에서 복제품 특유의 자기적인 반복이 느껴집니다. 이건 정말이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위작입니다. 위작범이 원작자의 호흡까지 흉내내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해요.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억대, 아니 수십억 원을 호가하던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유산이 한순간에 가짜로 판명 나는 순간이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려왔다. 큐레이터가 돌아온 것이다. 나는 급히 작품을 제자리에 걸어두고 박사님과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수장고에 들어와 있는 모든 가치가 큐레이터의 탐욕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도대체 할아버지의 진짜 컬렉션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격렬하게 뛰었다. 박사님은 내 옷소매를 꽉 붙잡더니 큐레이터가 수장고 문을 열고 들어오기 직전 아주 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속삭였다. 대표님, 조용히 들으세요. 큐레이터가 눈치채지 못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실 이 그림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훑어본 결과 여기 있는 전체 컬렉션 자체가 전부 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서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 같았다. 묵직한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리는 향이 코끝을 찔렀다. 세 장의 충격적인 감정 결과는 여전히 내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셨던 진품이 가짜라니 도대체 할아버지의 컬렉션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생전에 꼼꼼하게 기록해두셨던 자산 장부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첫 몇 장은 평범한 자산 목록이었다. 하지만 중반부에 다다르자 나는 의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5년 전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던 시점부터 자산 이동이 비정상적으로 잦아졌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명화들이 임대라는 명목으로 외부로 유출되었고 그 종착지는 내가 처음 보는 이름의 법인이었다. 에테르홀딩스 아이더홀딩스.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켜서 해당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다. 서류를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대표자명은 분명히 큐레이터였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이 법인의 주주 구성부터 자금 흐름까지 모든 실권이 오직 큐레이터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서류를 하나하나 대조해보니 그가 내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점잖고 충실한 태도가 소름 끼치는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큐레이터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집안의 가업을 통째로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옮겨놓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도대체 어디까지 손을 댄 거야? 나는 분노로 몸을 떨며 서류 더미를 더 깊숙이 뒤졌다. 구석에 찌그러진 갈색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먼지가 자욱하게 쌓인 봉투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지금보다 훨씬 젊은 큐레이터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다. 둘의 사이는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다. 사진을 뒤집으려는 순간 손끝에 차가운 감각이 스쳤다. 사진 뒷면에는 할아버지의 필체로 추정되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을 읽는 순간 나는 턱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절대 저놈을 믿지 마라. 이 메모를 남기셨을 때 할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나를 속이고 뒤에서 웃고 있을 큐레이터의 얼굴이 눈앞에 환하게 그려졌다.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는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를 예의 바른 조력자로 대할 수 없을 것 같다. 내 발밑에서 서서히 조여오는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마주한 지금 나는 결심했다. 그가 훔쳐간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처절한 방식으로 되찾아오기로. 오늘 밤 나는 그에게 가장 치명적인 반격을 시작할 것이다. 전시관의 공기는 서늘했다. 갤러리 중앙을 가로질러 큐레이터의 집무실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손에는 그가 치밀하게 숨겨온, 그러나 결국 꼬리가 밟히고만 유령 회사의 등기부 등본과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서류 뭉치가 땀에 젖어 있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야 했다. 문을 노크하지 않고 거칠게 열어젖혔다. 큐레이터는 평소처럼 느긋하게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운 채 찻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무슨 일이죠? 예의라는 걸 어디다 두고 온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다. 나는 말없이 서류들을 그의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유령회사, 미라지 홀딩스, 실소유주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할아버지의 컬렉션이 어떤 경로로 이 회사 명의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왜 진품 대신 정교한 가짜들이 전시관에 걸려 있는지 설명하시죠.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큐레이터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그저 나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기만, 그리고 나를 향한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나에게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집무실 바닥을 때렸다. 설명?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당신 같은 철부지가 이런 서류 몇 장 들고 왔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것 같나 보군요. 이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내 명예를 훼손하는 짓입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당장 고소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할 텐데. 그는 여유롭게 어깨를 으쓱하며 덧붙였다. 이 증거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저 당신이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지 못해 질투심에 눈이 멀어 꾸며낸 망상일 뿐이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갤러리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나를 믿을 것 같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나를 향한 비웃음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를 쏘아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거짓말 마세요.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경찰에 넘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내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집무실 안을 맴돌았다.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와 내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그의 서늘한 눈빛이 나를 붙잡아 두었다. 긴장감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가 내 옆으로 바짝 다가와 차가운 금속 같은 손가락으로 내 어깨를 살짝 쥐었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군요.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추악할 수 있는지. 그는 내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아주 낮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차가운 목소리가 고막을 파고들어 뇌리에 박혔다. Cháu thực sự nghĩ ông cháu là người đáng thương sao? 큐레이터의 그 오만한 미소가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나를 비웃던 그의 태도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하게 준비된 빌런의 여유였다. 나는 홧김에 서재로 달려와 거칠게 책들을 밀어냈다. 증거라고 생각했던 서류들은 이미 그가 손을 써버린 뒤였고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아버지의 유품들이 뒤섞인 낡은 먼지뿐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해 책상을 내려치려는 순간 책상 밑 지지대 틈새가 유독 눈에 띄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미세한 들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틈을 밀어보았다. 끼익 소리와 함께 작은 비밀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할아버지의 다이어리였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페이지를 넘겼다. 잉크는 발에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필체는 여전히 단호했다. 다이어리를 읽어 내려갈수록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세상에... 나는 헛웃음을 뱉어냈다. 할아버지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앞서 계셨다. 다이어리에는 큐레이터가 처음 미술관에 발을 들였던 날부터 그가 언제 어떻게 위작을 유통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큐레이터의 탐욕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내쫓는 대신 오히려 그가 마음껏 날뛰도록 방치했다.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할아버지는 큐레이터의 뒤에 숨어있는 거대 자금줄과 그 배후 세력을 추적하고 있었다. 큐레이터라는 미끼를 통해 더 큰 물고기를 낚으려 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진품들을 하나둘씩 안전한 곳으로 빼돌리고 그 자리에 교묘한 위작들을 배치해 큐레이터가 스스로 꼬리를 밟히도록 판을 짜놓으셨다. 오, 모두가 연극이었어. 나는 멍하니 앉아 그 사실을 곱씹었다. 큐레이터가 밤늦게까지 창고를 드나들며 스스로가 명작을 훔쳤다고 자만했을 때 그는 사실 할아버지가 미리 그려놓은 거대한 덫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셈이다. 할아버지는 이미 승기를 잡고 계셨던 거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았다. 그렇다면 진짜 진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회사 명의의 서류조차 큐레이터의 손에 넘어간 지금 진품의 행방을 알 수 있는 건 오직 이 다이어리뿐이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서재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나는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으로 서둘러 손을 옮겼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은 그간의 치밀함과는 다르게 아주 짧고도 강렬한 문장으로 적혀 있었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결국 큐레이터는 껍데기만 훔쳤을 뿐이다. 그는 평생 그림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림의 가치는 이해하지 못했지. 내가 그에게 내준 것은 가짜 명성뿐이다. 진실은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나 마음이 어두운 자는 결코 볼 수 없지. 내 아이야, 기억해라.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벽에 걸려있는 화려한 액자 속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스러운 눈길을 피해 숨겨둔 곳. 바로 그곳에 내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잠들어 있다. 그리고 그곳은 큐레이터라는 그 작자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곳이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품에 안고 방을 나왔을 때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이제 큐레이터의 가면을 벗기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복도를 지나 전시관 홀로 들어선 순간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갤러리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고 내가 다가가는 순간 그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며 나를 벌레 보듯 피했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저기... 다들 왜 그러세요? 내 물음에도 돌아오는 건 싸늘한 침묵과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그때 전시관 구석에서 큐레이터가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승리자의 미소가 배어 있었다. 그는 마치 나를 동정이라도 하는 듯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들 너무 몰아세우지 마세요. 그래도 한때 우리 갤러리의 주인님이셨는데 사정이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 주변의 수군거림은 확신에 찬 비난으로 변했다. 큐레이터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내 귓가에 입을 바짝 갖다 대고 아주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미 소문은 다 퍼졌어. 네가 빚더미에 앉아서 할아버지의 유산을 홀랑 다 팔아먹고 보험금까지 타내려고 스스로 명화들을 위조품으로 바꿔치기 했다는 소문 말이야. 증거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지. 나는 당혹감에 뒷걸음질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가 가진 증거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그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어 씌워 오히려 나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치밀한 수법에 머릿속이 하얘졌다. 억울함에 목이 메어왔다. 나는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그를 쏘아보며 외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큐레이터, 당신이 뒤에서 뭘 꾸미고 있는지 다 안다고요. 할아버지 일기장에도 당신의 범행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나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나는 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내 들려 했다. 하지만 큐레이터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롭게 주머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들었다. 그가 화면을 조작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 속에는 어두운 밤, 내가 비밀 창고를 뒤지며 명화들을 가방에 챙겨 넣는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아니, 분명히 내 얼굴과 내 옷차림이었지만 결코 내가 한 적 없는 행동이었다.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
나는 경악하며 스크린을 쳐다보았고 그 사이 큐레이터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자, 이제 누가 도둑이고 누가 피해자일까? 경찰이 오고 있어. 이제 내가 대답할 차례야. 이 도난당한 유산들을 대체 어디에 숨겨뒀지? 영상을 본 사람들의 눈빛이 확연하게 바뀌었다. 그 안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나를 완벽한 범죄자로 낙인 찍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나는 진실을 외치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큐레이터가 만들어 놓은 촘촘한 덫에 완전히 걸려든 것이다. 이제 나는 갤러리의 주인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유산을 훔치려다 들통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출구는 막혔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부터 갤러리 앞을 향해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가문저택의 대연회장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친척들은 하나같이 나를 힐끔거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큐레이터가 퍼뜨린 거짓 소문은 맹독처럼 퍼져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만들었다. 보험금을 노리고 할아버지의 유산을 훼손한 손녀, 그것이 지금의 나를 지칭하는 수식어였다. 큐레이터는 저 멀리서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서 있었다. 그는 내가 느끼는 압박감을 즐기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나를 향할 때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을 참아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가짜 그림들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 그리고 그가 세운 유령 회사까지. 나는 가방 안에 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만이 나를 구원하고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유일한 무기였다. 자, 이제 고인의 마지막 뜻을 받들 시간입니다. 변호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큐레이터는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치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에 찬 모습이었다. 나는 그를 막아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잠깐, 멈추세요. 진실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공개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친척들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큐레이터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나를 내려다보았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유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또다시 망상을 늘어놓으시려는 건가요? 당신이 저지른 일을 감추려고 이제는 돌아가신 분의 자리까지 더럽히려는 겁니까? 그의 말에 몇몇 친척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동댕이 쳤다. 망상이라고요? 이게 망상인지 확인해 보시죠. 당신이 세운 유령회사 아트코어와 이 저택의 창고를 드나든 기록, 그리고 가짜 명화의 유통 경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의 신뢰를 악용해 그분의 예술 인생을 헐값에 팔아치운 기생충이에요. 큐레이터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그의 평온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끝이 그가 느끼는 공포를 대변하고 있었다.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 날조된 서류로 내 명예를 훼손하다니. 당장 경찰을 부르겠어. 부르세요. 당장 부르라고요. 경찰이 와서 이 증거들을 보면 누가 진짜 범인인지 바로 알게 될 테니까. 당신이 훔친 건 그림뿐만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시간, 할아버지의 진심, 그리고 내 인생까지 다 망쳐놓았어. 더 이상은 안 참아. 나는 그에게 다가가 쏘아붙였다. 그와 나 사이의 공기는 마치 불꽃이 튀는 듯 뜨거웠다. 주변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큐레이터는 땀을 닦아내며 나를 거칠게 밀쳐내려 했다. 나는 그의 멱살을 잡고 싶을 만큼 증오가 치밀어 올랐지만 끝까지 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나의 비명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모두 보세요. 이 자가 바로 할아버지의 컬렉션을 훔치고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장본인입니다. 나는 증거 서류를 높이 들어 올리며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시간이었다. 큐레이터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짙게 깔렸다. 나는 승리를 확신하며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때 굳게 입을 다물고 있던 할아버지의 전속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보는 것도 큐레이터를 보는 것도 아닌 허공을 응시하며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뗐다. 두 분 모두 그만하십시오. 유언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재산 분할과는 다릅니다.
할아버님께서 생전에 남기신 미공개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 누군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컬렉션을 훼손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조했다면 지금 즉시 모든 유산은 상속 권한을 박탈당하며 그 즉시 제3의 기관으로 전량 기증되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사무실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다는 통보,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내 삶의 기반 자체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큐레이터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법원을 떠났다. 그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세웠고, 이제 나는 세상으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섬이 되었다. 손에 쥔 작은 열쇠 하나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 열쇠는 할아버지가 생전 마지막으로 숨겨두셨던 진짜 명화들이 잠들어 있는 곳을 여는 유일한 열쇠였다. 큐레이터가 그토록 갈구했던, 그러나 끝내 찾지 못했던 진실의 종착지. 나는 지금 그 비밀 창고 앞에 서 있다.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에는 습한 먼지 냄새와 함께 세월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횃불처럼 비추는 손전등 불빛 끝으로 드디어 캔버스의 실루엣들이 보였다.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그 그림들이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큐레이터와의 전쟁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내가 이 그림들을 세상에 공개하면 그는 파멸할 것이다. 그가 쌓아올린 가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테고 나는 잃어버린 명예와 자산을 모두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할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결말일까?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이절 앞에 섰다. 그림들을 보고 있자니 욕망과 회의감이 뒤섞여 나를 괴롭혔다. 이 그림들을 화염 속에 던져버린다면 이 모든 추악한 다툼은 지금 당장 끝날 것이다. 큐레이터의 탐욕도, 나의 억울함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도 전부 제가 되어 사라지겠지. 나는 가방에서 라이터를 꺼내 손에 쥐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가락 끝을 자극했다. 불꽃 하나면 충분했다. 이 화려한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하지만 동시에 저 그림들이 품고 있는 예술적 가치가, 그리고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이 뇌리를 스쳤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인간과 똑같은 방식인 파괴로 복수하는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또다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며 그가 원하는 대로 끝까지 질척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큐레이터가 보낸 협박 메시지였다. 어차피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항복해. 그 글자들을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나를 조종하려 한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는 창고 안쪽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 곰팡이 핀 벽면을 손으로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하지만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내 앞에 놓인 진짜 예술품들은 마치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고고한 자태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저 멀리 지평선 끝으로 가느다란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내가 이 더러운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셨을까? 아니면 애초에 이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내려놓고 그저 자신의 이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셨을까? 나는 라이터를 꽉 쥐었다.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저 그림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어 지옥의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 나만의 자유를 찾을 것인가? 새벽 안개 속으로 희미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여전히 길을 잃은 채 저 아득한 지평선 너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내가 쥔 것은 구원일까? 아니면 파멸의 서막일까?